한국의 한 회사 내 사무실, 까만 피부의 한 여성이 팔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 중인 여성, 팔에 새겨진 작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요. 리포터와 더불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눈엔 눈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까만 피부의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입니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케냐 북부의 카쿠마 난민촌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한국 덕분에 지금의 삶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난민촌은 부모님이 소말리아 내전과 그 여파로 인한 갈등을 피해 도망쳐온 마지막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제 기억 속의 유년 시절은 뜨거운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갈색 흙먼지가 가득한 마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처럼 마을의 남성들은 아침마다 마을을 오고 가는 픽업 트럭을 타고 수백 킬로를 차를 타고 벗어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굳은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뱃속에 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저 이전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하셔서 저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해, 저는 심하게 아팠다고 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때의 고통은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제 팔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엄마는 가끔 말하곤 합니다. 나디아, 내가 3살 때 정말 심각했단다. 열이 하루 종일 내리지 않았고 먹은 음식은 모두 토해냈어. 물 한 모금조차 내 몸을 버티게 할 수 없었지. 그 당시 제 병의 이름은 장티푸스였다고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이 원인이었죠. 난민촌에서 물은 너무나 귀했어요. 웅덩이와 강물, 심지어 빗물을 받아 마셨지만 나름 정화를 한다고 해도 모두 오염되어 있었어요. 물을 끓일 연료조차 부족한 난민촌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건 꿈같은 일이었죠. 엄마는 그 당시 끙끙 앓으며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아빠는 제 작은 몸을 안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의 락타우카 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대요. 카쿠마 남쪽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세운 정수시설이 있대. 깨끗한 물을 나눠주고 병에 걸린 사람도 약을 받을 수 있다더라. 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낡은 천에 감싸 출발 준비를 했대요. 아빠가 아침마다 출근하던 트럭 사장님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트럭을 타고 남쪽 마을로 향했대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며 엄마는 온몸으로 태양빛을 가리며 저를 안고 가셨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이마를 연신 쓸어내리며 나디아,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도착할 거야. 라고 속삭이셨대요.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부모님께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물탱크에선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임시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깨끗한 물과 약을 주며 저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고 임시 병상에 저를 눕히고 경과를 지켜봐줬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디아, 그들이 준 물과 약이 너를 살렸어. 그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제 팔뚝에 지금도 남아있는 작은 흉터는 임시 병상에서 한국 구호팀이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고름을 짜내었던 수술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서 흉터가 사라지진 않고 남아있게 된 흔적이지만 엄마에게는 그 흉터가 제 생존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팔뚝의 작은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제게 준 삶의 기적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국 구호팀은 정수시설을 우리 마을까지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물탱크가 설치되고 깨끗한 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물탱크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위생 교육과 간단한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설 관리 교육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은 점점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진 이후에도 한국 구호팀의 지원 아래 삶은 더욱더 나아졌습니다. 깨끗한 물을 떠오기 위해 물통을 들고 물탱크로 갈 때마다, 물탱크에서 깨끗한 물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하던 말을 계속 되새기게 했죠. 깨끗한 물 덕분에 제가 건강히 자라게 되었고, 마을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이웃들은 저를 보고 행운아라는 말을 많이 내뱉었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희 마을에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라가면서 한국 구호팀의 지원이 단순히 저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을 전체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과 사랑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구호팀이 유엔 난민기구, NGO들에 제안하여 카쿠마 인근 난민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된 덕분에 저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난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난민촌 내부에 마련된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책상은 낡았고 칠판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각 난민촌의 친구들이 차를 타고 우리 마을로 모였고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제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셨고 또 같이 놀아주며 학교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공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그마한 마을에서 살던 제게 넓은 세상과 방대한 지식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책과 연필을 손에 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매일 깨달으며 학업에 매진했죠. 어릴 적 병을 앓아서 죽다 살아났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생명이 소중함을 느꼈고 그 소중함이 무럭무럭 자라 책과 연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릴 적부터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 구호팀이 주기적으로 마을에 방문했을 때마다 저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의 한 직원이 저를 위해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적어주며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물품 상자에 적힌 한글을 읽는 법까지 저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언어를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꼭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작은 열정은 저를 더 노력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구호팀이 모두 떠나고 난 후 가져왔던 물품 상자에 적힌 한글을 소리 내어 읽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며 애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카쿠마를 벗어나 인근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한 NGO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뛸듯이 기뻤고 때마침 저희 마을을 방문했던 한국의 구호팀에게 이 이야기를 자랑했죠. 한국 구호팀은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호팀에 자원봉사자로 온 지윤이라는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언니에게 다가갔죠. 나디야, 고등학교 들어간다면서? 너무 잘 됐다. 앞으로 공부 꾸준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 힘써야 해. 알겠지? 지윤 언니는 제 눈높이에 맞는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한국 구호팀이 떠나는 날 인사를 하기 위해 마을 입구로 모였습니다. 그때 지윤 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그런데 그 손엔 예쁜 가방이 들려져 있었고 그 속엔 공책 그리고 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고 지윤 언니는 공부 잘하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하며 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언니는 미소를 띠며 제게 손인사를 해주었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의 구호팀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필기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구호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윤 언니는 주기적으로 필기구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며 더 열심히 공부에 임했습니다. 학업에 충실히 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제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공부를 즐기게 되었고, 삶의 목표도 하나둘씩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한국과 케냐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갚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성인이 되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구호단체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한국의 구호팀이 제 유학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감사하며 정말 축하한다고 저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신이 나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리치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호단체의 인소라의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가는 내내 설레는 기분을 안고 들뜬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들까지. 그곳은 제가 책에서만 보았던 꿈 같은 세계였습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발음과 억양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긴 문장을 말할 때면 자주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에 더해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한국어 학당을 나가면서 틈틈이 한국어를 더 완벽히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모르게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친구들과의 생활이 외로움을 잊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바라볼 때면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때마다 제가 아팠을 때 고생하신 부모님, 깨끗한 물이 마을에 나올 때 환호하던 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신 곳은 통신망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통화를 하기도 버거웠죠.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유학을 오게 된 배경을 다룬 인터뷰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은 엄청 큰 회사였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저는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있던 그때, 제 눈앞에 문이 열리며 눈에 익은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지윤 언니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를 응원하며 필기구를 보내주었던 그 지윤 언니가 리포터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디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지윤 언니, 정말 반가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디야, 내 노력 덕분이지. 내가 그때 공책을 소중히 아끼며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지윤 언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자신이 케냐에서 구호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윤 언니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는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난민촌에서 병으로 고생했던 어린아이에서 어엿한 숙녀가 된 저를 향한 관심이 쏟아졌죠. 한국 구호팀과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모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때론 지윤 언니와 웃으며 얘기하고 난민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해지며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윤 언니와 마지막으로 깊은 포옹을 한 뒤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그때 웬 중년의 한국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분이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그는 조용히 제 팔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아물었네요. 이쁜 흉터입니다. 그 말은 한순간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흉터를 어떻게 아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디아, 절 못 알아보는군요. 제가 3살 때 당신을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당신은 많이 아파하며 울기만 하던 울보였죠. 당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제가 간호를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지원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부모님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저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그분이 바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지윤 언니와 스태프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윤 언니도 저와의 관계를 몰랐던 것처럼 중년의 남자를 향해 대박이라고 소리쳤고 스태프들은 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순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여전히 저개발국의 난민촌과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자선단체와 협업하여 교육 및 의료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를 선별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온전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였고 지윤 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중년의 남자는 인터뷰가 있다는 결제 서류를 확인하다가 낯이 익은 이름이 보여서 인터뷰 현장을 찾아왔다고 해요. 긴가민가 했지만 얼굴만 보고도 저임을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까지 나디아가 가지고 있어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기였을 때는 그 눈빛에 눈물이 한가득이었는데 지금 당신의 눈망울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씨를 심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날의 작은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제 팔뚝의 흉터를 다시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희망의 다리가 될 차례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계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